네, 안녕하세요. 오늘 2주차 비즈니스 모델 설계론, 용어로는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에 관한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업 모델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의 사업 모델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모델이란 바로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걸 어떻게 낼 것이냐에 관한 논리와 그 방식과 틀을 갖다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에서 사업과 관련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반에 경영학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196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사업과 관련한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어느 시대에 왜 뭐 때문에 그런 그 사업과 관련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그 배경과 그 등장에 관한 이유를 갖다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라면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에 걸쳐서 과거에 유례없는 대량 경제 시대를 갖다가 열는 그런 그 시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사용됐던 사용 그 기술이 기업 경영, 산업에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후 복구 체제, 전후의 그 복구 수요와 그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로 이루어지는 대량 경제 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그걸 주도했던 것이 미국의 기업들인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됐느냐. 1950년대 지나면서 1960년대를 쓰면서부터 미국의 기업들이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갖다가 다각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성장의 그런 그 대량 경제 성장의 그 시대적 분위기에 부합이 되게. 근데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갈 것이냐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1950년대 말서부터 1960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다각화시켜 나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1960년대 후반에 들었으면서부터는 어떤 또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은 다각화된 사업들에 관한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이냐. 다각화가 필요하고 각 여러 사업 영역으로 새로운 사업을 막 전개 나갔는데 60년대 후반 되다 보니까 성장성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성장성. 근데 수익성이 뭔가 악화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다각화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고 종합적으로 다뤄줄 그걸 분석 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60년대 처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앤소프라는 분이 기업의 성장 발전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관련해 갖고 그로스 벡터라는 성장 벡터라는 그런 그 매트릭스를 갖다가 한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번 시간에 이거하고 이번 시간에 그 학습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앤소프의 그로스 벡터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업들이 우리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제품에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거기 혼합 형태로 갈 것이냐에 관한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툴을 갖다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들어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각화된 사업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이냐, 다각화된 사업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그 관리 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PPM, PIMS 이런 그 방법이 굉장히 클로즈업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함에 따라서 사업을 나타내는 용어가 필요한데, 그런 그 어휘가, 그런 그 단어가 필요한데, 이때는 앤소프는 프로덕트, 마켓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사업을 정의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PPM 여기서는 스트래테직 비즈니스 유닛이라 그래 갖고 사업 자체, 사업
유닛 그 자체마다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이런 그 접근 방법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마케팅 분야에서는 프로덕트 그다음에 점을 찍어갖고 마켓.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는 그 학자들도 많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란 뭐냐? 프로덕트에다 콤마 찍어갖고 마켓. 그러니까 프로덕트와 마켓의 콤비네이션이 그 조합이 결국은 사업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70년대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가다가 80년대 들어서 갖고 에너지 측면에서는 2차 오일 샥이 터졌고 기술 발전의 견지에서 보면은 디지털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아가는 거대한 그런 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쉬프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패러다임 쉬프트, 소위 디지털 혁명에 관한 그 요새는 지금도 계속 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의 그 기업 세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그 모든 생활 영역에 지금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갖다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1980년대 들면서부터는 사업을 정의하되 프로덕트와 마켓 두 가지 차원으로만 하는 그것과 뭔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80년대 아까 등장한 그런 그 기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사업을 정의할 때 기술이라는 요소를 뭔가 그 추가해서 같이 고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거기 그 아주 적절한 그런 그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분이 사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와 관련해 갖고 그 기술을 포함한 그러니까 고객 집단과 고객 기능과 기술이라는 3차원으로 사업을 갖다 정의하자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초중반에 하버드의 그 포타라는 교수가 밸류체인이라는 가치 사슬이라는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그 기업 성과를 갖다 설명하는 그런 그 툴을 갖다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80년대라는 것은 큰 그 2차 오일샥이 터지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지만은 그 전체적인 그 기업 세계의 그 특징은 뭔가면은 대량 생산 체제가 지속되어 왔던 그런 그 연장생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대량 생산의 연장생산에서 이런 아이들 갖다가 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은 공급 사이드, 기업이라는 공급 사이드에 관한 거는 아주 충실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객 사이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한계를 갖다가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밸류 시스템, 밸류 네트워크라는 이런 개념들이 나와가지고 포타의 밸류 체인이 갖고 있는 그 좀 미흡한 부분을 갖다가 보강하기 위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때까지는 기업이 힘을 주고 고객보다 기업이 힘을 주고 있는 이런 그 시대 상황이다. 대량생산에서 해왔듯이.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고 ICT 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서 벤처 붐이 일어나고 벤처 붐이 일어남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 자체는 크게 보면은 2000년대 인터넷 혁명 이후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대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나와갖고 우후죽순격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어느 통계에 보면은 뭐 1000가지가 넘는다는 이런 그 통계도 있고 하여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방에서 막 난무되다 보니까 아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 자체가 이익을 내는 논리다. 돈을 버는 방식이다. 이거 했는데 굉장히 명쾌한데 그 구체적으로 뭐냐 파고 들어가 보면은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주의 주장에 따라서 다르고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필요에 의해서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0년대 와서는 불과 짧은 거 한 10여 년 사이에 벌어져 온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하나의 그 붐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롱 레인지
플래닝이라는 이건 하나의 그 저널입니다. 아주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집을 갖다 낼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대붐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집을 내면서도 확인된 바는 뭔가 하면은 다 나름대로 주장이 있지만은 뭔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용하면서도 또한 그 정의의 어떤 다의성, 각자마다 정의하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그런 혼란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도 또한 같이 합니다. 이런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이런 그 모델이 등장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뒤를 소위 R에 해당하는 린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젠 캔버스, 커스터머 트렌드 캔버스 등등등 캔버스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라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강좌가 마련이 됐고 이 강좌는 한마디로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한 바탕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강좌가 본 강좌의 그 추구하는 한의 기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50여 년 동안, 50여 년 동안에 그 비즈니스와 관련한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의 주장, 그 관련한 그런 것 용어가 등장한 거를 대략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그것이 뭔가를 조금 더 한번 좀 자세히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좀 개괄적으로 그 특징을 갖다가 이해시킴으로써 또 이해를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가 담아야 될 그 아이디어가 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내는 하나의 논리인데, 그 프로핏 시킹인데, 이익을 추구하는 논리를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 이론이 뭐냐? 아주 없습니다. 우리 경영학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거 없습니다. 아니면 그 필요성이 그렇게 크질 않았다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게 없습니다. 다만, 1980년대에 등장한 전략 경영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레벨에서의 자원 거점 그런 그 이론하고 산업 레벨을 중시하는 IO, 산업 조직 학파 이 둘 파가 결국은 경쟁 우위를 주어야만 좋은 성과가 얻어진다라는 데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만 경쟁을 가져오는 그 소스, 원천이 어디냐? 기업이냐? 아니면 산업이냐? 산업 레벨이냐에 따라 주장이 굉장히 서로 대립되면서 지난 30여 년 이상을 계속 지금 대립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건 하나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의 한계를 갖다가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모델 자체가 리덕셔니즘 베이스드 모델이다. 요소 환원적인 성과라는 것은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혹은 상호 의존성에 의한 그런 그 산물로서 얻어지는 것이 기업 성과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요소들 간의 어떤 서로 상호 관계라든가 상호 작용에 관한 이런 거를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덕셔니즘 그 베이스드 그 모델에서는 그만 가면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은 해당되는 그 요소가 경쟁우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 경쟁우위가 성과를 갖고 온다라는 이런 그 묵시적인 전제를 갖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핏 시킹과 관련된 경영학 분야에서 특히 전략 경영 분야에서 이런 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런 그 요소 환원주의적인 모델이 갖는 그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인터넷 시대에는 잘 안 맞는 그런 그 한계를 이렇게 내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경쟁 우위를 주면은 곧 기업 성과를 갖고 오는 것이냐에 관한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런 거 한계를 갖다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1970년대 들어서 아까 되돌아가는 감이 있습니다만 다각화된 사업들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이냐. 다각화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툴로서 1970년대 등장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BCG 매트릭스, G 매트릭스, 쉘 매트릭스라고 이러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그 분석 도구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한 요거 하나, 여기 마다마다가 하나의 사업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업 전체를 as a whole,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전략경에서 했던 것과 달리 홀리즘 베이스드 모델이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사업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그런 그 모델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갖고, 그 다음에 아까 PPM, 그 다음에 하나는 PIMS입니다. 이 PIMS라는 모델은 우리 경영학 분야에서 계량적으로 기업 성과가 무엇에 좌우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계량적으로 내보이는 아주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그 모델입니다. 물론 요즘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계가 많이 요즘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하여튼 70년대 등장한 이 PIMS 모델은 과연 투자 수익률에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은 무엇에 좌우되겠느냐 하는 것을 계량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라고 포춘 500대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한 3천여 개 사업들에 관한 그 통계 자료를 전부 끌고 모아갖고 거대 아주 방대한 그런 그 데이터, 요즘은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와서 그 개념이 쉽게 더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방대한 그 자료를 모은 거는 지금의 빅데이터에 비하면 물론 뭐 아주 그냥 뭐 유치한 그런 그 규모죠. 그러나 엄청납니다. 3,000개 사업들에 관한 사업과 관련, 사업 성과와 관련된 사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변수들에 관한 데이터를 쫙 긁어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그 데이터베이스죠. 그걸 갖고 소위 리그레션, 멀티플 리그레션이라는 통계 방법을 통해서 계량적으로 접근한 그 모델이 PIMS 모델입니다. 이것은 세계 포춘 500대 기업이 다루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벌써 사업으로서는 많은 그런 그 불안정한 단계 혹은 사업이 그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들입니다. 성공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분석한 분석 결과가 과연 지금 막 시작한 어떤 창업이라든가 벤처 비즈니스에 과연 어떤 전략적 시사점을 줄 것이냐 이런 거 반문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얻어진 그 내용 자체가 지금 그 창업이라든가 벤처 비즈니스에서도 유념해야 될 중요한 아주 핵심 아이디어를 갖다가 핵심 메시지를 갖다가 여기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더 말씀을 갖다 좀 더 계속하고자 합니다. PIMS는 미국의 스트래테직 플래닝 인스티튜트라는 미국의 전략기획연구소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쭉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해갖고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수익률은 환경과 전략을 추구해 나가는 조직과 매니지먼트 하고의 그런 요소들이 ROI에 굉장히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갖다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다음에 럭크라는 운도 따라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내용 갖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3천여 개 이상 되는 그런 그 사업들 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환경과 전략과 조직과 관련한 그 요소들이 매니지먼트와 럭크로 이해된, 그래서 운으로 판단되는, 생각이 되는 그런 과학을 봤더니 ROI에 영향을 이것들이 80%를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는 20%를 준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ROI는 사업다운 사업에 의해서 80%가 좌우되고 사업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것으로는 20%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다운 사업이라는 게 과연 뭐겠느냐? 사업다운 사업은 결국은 앞으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고객이 뭔가 받아들여지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솔루션을 갖다 다루는 사업이라야 우선 사업다운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연 어떤 사업이 사업다운 사업이냐를 갖다가 할 때 그것이 바로 사업다운 사업이 80% 정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고 바라는 제품, 서비스 혹은 솔루션이냐 아니냐가 사업 성패의 80% 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20%는 건 뭐냐? 사업을 잘 관리한다는 건 뭔가 하면 코스트 다운입니다. 비용 절감. 어떻게? 인풋, 아웃풋의 그런 그 레이쇼를 갖다가 높게 함으로써 에피션시를 추구함으로써 결국은 비용을 갖다가 줄이는 이런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쪽은 수익을 높이는 거고 수익을 높이는 것이 80% 좌우하고 수익률에 투자 수익률에 비용 절감하는 것은 20% 정도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정적인 대량 생산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이쪽은 신경 써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이미 제품 자체가 아이덴티칼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에서는 이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코스트 다운하는 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에피션시, 능률 높이고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 경영학이 1900년서부터 크게 보면 길게 보면 1980년까지 2차 오일 샤크 전까지 쭉 추구했던 하나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부터는 옮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세계 포춘 500대 기업의 기업에서 다루는 그 사업들이 사업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이미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일지라도 이런 결과를 갖다가 내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창업을 특히 염두에 두고 벤처 비즈니스를 갖다가 구상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유념해야 될 포인트다. 비용 절감보다는 수익을 높이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를 그런 교훈을 갖다가 핌스 모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980년대 등장한 이 사업과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가 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그 개념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은 엔소프의 그로스 벡터에서는 프로덕트와 마켓 이런 두 차원입니다. 두 차원으로 사업을 갖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BPM에서는 아까 간략히 넘어갔습니다만은 한쪽은 사업 강점, 하나는 산업 매력이라는 사업과 산업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사업을 갖다 디파인하는 겁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아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또 여타의 그런 그 테크니컬 체인지, 기술 변화가 그냥 막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그 초반 무렵입니다. 80년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분은 이게 사업을 정의하는데 제품과 시장 혹은 사업 측면과 산업 측면 두 가지만 갖고서 뭔가 좀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갖다가 담기에는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고 이 사람은 커스터마 니즈와 커스터마 그룹과 테크놀로지라는 3차원으로 사업을 갖다가 디파인할 걸 갖다 제안합니다. 개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테크놀로지를 사업의 가장 중요한 중심 차원으로 이렇게 본다는 데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그런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커스터마 그룹과 고객 집단과 고객의 니즈라는 게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그런 그 차원이냐, 서로 독립적인 그런 차원이냐 하는 거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여기 전기라는 하나의 제품이 지금 한전을 통해서 여기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어느 고객의 니즈를 갖다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으로 정의하자라는 주장은 좋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한계를 갖다 내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주의 주장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주의 주장으로 그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테크놀로지를 사업을 정의하는데 테크놀로지를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그 중요성을 갖다 각인시키는 데는 굉장히 크게 기여한 그런 그 주의 주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그 다음에 하버드 그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한 그 가치사슬이라는 도구입니다. 가치사슬 이미 아시는 분 너무나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1985년도에 나왔고 지금까지도 포터의 가치사슬은 지금까지도 많은 그 유효성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그 분석 툴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포터라는 분은 1985년도 시대상으로 봐서 대량 생산 체제가 오다가 이제 막 바뀌어 나가는 그런 그 초반입니다. 근데 이걸 구상을 할 때는 대량 생산의 연장선에서 이분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있어요. ROI라는 게, 마진이라는 게, 마진 이익으로 여러분 이해도 좋습니다. 마진이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활동 체계로서 나와. 여러 활동의 체계로서 결국 마진이 얻어진다. 활동은 우리가 책쳐서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물류가 흘러가는 활동하고 물류 활동을 지원해주는 지원 활동. 이 두 가지 활동 체계에 의해서 결국 마진이 생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을 해갖고 분석 툴을 제시를 한 겁니다. 한눈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그런 그 이전에 나왔던 거에 비하면 아주 명쾌하고 아주 분명해요. 자, 이게 지금 이 물류입니다. 구매를 한 거가 이렇게 입고가 돼갖고 생산해갖고 생산한 거가 창고로 갖다 출고돼갖고 그다음에 마케팅 관리를 통해서 판매돼갖고 그리고 판매한 거를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 해줌으로써 결국은 물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걸 지원해주는 구매 활동, 기술개발 활동, 인적관리 활동, 기업 인프라 이런 그 지원 활동을 통해서 이게 원활하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마진의 크기가 좌우된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은연중에 마이클 포터의 그 가치 사슬은 뭘 존재하냐 대량 생산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기 한계에서 고객을 별로 중시하지 않은 겁니다. 고객은 그냥 기업에서 제공해 주면은 좋든 싫든 그냥 사주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의 피동적인 하나의 소극적인 반응자로서 밖에 역할을 못 한다는 이런 그 전제하에 수요 측면을 별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갖다가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소 자체를 기업 성과의 어떤 그 동인으로 보는 기업 성과의 그 요인으로 보는 성과 요인으로 보는 그거는 물론 탈피했지만은 주 활동과 지원 활동에 의해서 이익이 좌우되다 보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접근이지만은 그런 그 지원 활동과 물류 활동, 주 활동이 어떻게 서로 연관해서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거는 역시 내보이지 못하는 한계를 또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포터의 가치 사슬은 활동 체계로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자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뭐 일부에서는 기업 인프라라는데 이미 벌써 자원이라는 것도 거기 포함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자원이야말로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는 1990년대 이후서부터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는 이분들의 주의 주장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그런 그 면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떤 자원이냐? 이런 똑같은 지원 활동과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자원을 기반으로 어떤 자원을 배경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마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그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포터의 가치 사슬 이 툴은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런 그 방법론으로
활용이 쭉 되어왔고 지금도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좀 안 좋게 자면 평을 해본다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분석 방법론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방법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된 거 아니겠느냐. 그 역설적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1985년 이후에 만약에 컴퓨터가 널리 보급이 되고 디지털 혁명의 그런 그 보급으로 많은 정보 분야가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기업 경영, 특히 생산에서부터 고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그런 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기업에서 고객 니즈 충족시키기 위한 이와 관련하고 밸류체인 내에서 MRP라는 Material Requirements Plan이라는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것을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 더 나가서는 매틀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리소스 플랜이라는 MRP2라는 것이 나와갖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을 굉장히 더 more efficient하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면 이런 툴들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ERP, 더 나아가서는 1차 벤더, 2차 벤더를 포함한 거기서부터 일련의 과정인 Supply Chain Management, SCM이라는 것이 나와갖고 이게 중요도가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하고 또 기업과 고객의 관계에서는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라는 CRM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시되고 강조가 되는 이런 사회적인 기업 환경의 변화를 갖다가 맡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이것은 ICT 혁명이 진전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선형이라는 대량 생산 방식에 입각했던 그런 많은 시각과 관점과 모델이라든가 분석 툴 이런 것들이 크게 변모가 돼야 된다라는 그걸 갖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198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 기술 개발, 기술 발전, 기술 진보가 아주 점점 이렇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또 기술 개발에 많은 그런 투자를 갖다가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갖고 어떤 현상이 크로즈업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성공률입니다. 부츠 알렌 해밀턴이라는 이런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기서 쭉 조사를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나와갖고 새로운 아이디어 나왔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연구 단계를 거쳐갖고 개발 단계를 거치고 개발 단계에서 실용화 단계를 거쳐서 상용화돼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용화돼갖고 성공하는 거가 전체 100개의 아이디어 중에 4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기술 개발에 따르는 위험성이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상용화 이전에 실용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R&D 끝나갖고 실용화 단계를 거쳐가지고서 상용화돼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2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건 16 내지 17%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지난 한 3, 40년간 계속 동일한 그런 연구 결과를 부츠 알렌 해밀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창업 혹은 벤처를 구상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와 관련된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설령 상용화 됐다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이죠. 새로운 제품 수명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도입이 돼갖고 좀 이렇게 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캐즘이라고. 근데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이 캐즘을 띄워놓으면 다시 이렇게 다시 그다음에 증가하고 되는데 이거를 캐즘을 띄워놓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새 사업이. 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겠느냐? 우선 니즈 진화, 그러니까 니즈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냐, 니즈에 부합이 되는 R&D 하고냐, 니즈에 부합이 되는 기술 개발이냐 아니냐 여부에 좌우된다. 니즈에 부합한다는 게 과연 뭐겠느냐? 그건 이후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이번 비즈니스 모델 스키마라는 이 강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이 될 겁니다. 이후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자, 199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뭐가 복잡해요. 뭔가 그냥 단순한 그 어떤 요소만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로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설명이 돼줘야 뭔가 meaningful한 의미 있는 그런 그 용어가 되고 그런 것이래야 실무적으로 뭔가 효력 있고 뭔가 유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에서 이런 관계를 갖다 봐도 뭐 복잡해서 뭘 얘기하려는지 알 수 없을 정도 이런 주의 주장들이 1990년대 막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밸류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닷컴에서 이걸 표현해 주는 건가 하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스테이지 다이아몬드 모델이다. 이것도 뭐 그냥 economic logic, differentiation, staging and pacing, arenas, vehicles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주의 주장하려면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저걸 뭘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트릭 스텔러라는 사람이 자기 PhD 논문 쓰면서 조금 더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우리의 비즈니스는 그래갖고 value architecture, 그다음 distribution architecture, core capabilities, partners, 그다음에 revenue에 관한 소스와 cost structure 등등등등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꼭 고려해야만 되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나온 거예요. 당시로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구상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월등한 업그레이드된 그런 주장이고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03년도에 체스브로라는 분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주장하고 굉장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인데 이분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두 측면을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 하나는 기술 분야. 경제적인 그거와 기술에 관한 이 두 가지를 담는 것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단계에서는 시장과 가치 지향과 밸류체인과 코스트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담고 어떻게 연결돼 주냐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서로 상호관계는 전혀 지금 내보이지 못하지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주장에서는 이분의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2010년도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오스터 와일드라는 분이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은 그런 책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걸 갖다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까지 나온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게 가장 아주 압권입니다. 가장 아주 호소력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한 표를 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아하, 어느 시장에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갖다 제공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발생해갖고 이익이 어떻게 날 것이냐는 걸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협력해갖고 어떤 활동과 어떤 리소스를 갖다가 갖고 가치를 갖다가 제안할 것이냐
하는 이쪽은 크게 보면은 시장의 디맨드 사이드고 고객 사이드고 이쪽은 기업 내부의 사이드, 기업 측면하고 이게 연결시켜갖고 기업 성과를 갖다가 내보인다는 게 굉장히 악권입니다. 특히 이게 비주얼라이즈, 전체를 하나의 그런 그 비주얼라이즈 시켰다는 의미에서는 일반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역시도 한계를 갖다 갖고 있는 건 뭐냐. 이걸 다 채우더라도 그게 뭐 어쩌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써봤다는 사람이. 그게 어떠냐. 그 뭔가 이게 하나의 그 이익을 내는 돈을 버는 논리와 돈을 버는 방식과 관련된 각 마다 요소에 관한 거를 체크리스트, 그걸 여기 체크리스트 불가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스냅샷, 스냅 사진 탁 찍어 놓은 거 아니냐. 아니면 하나의 블루프린트,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한 거 아니냐. 라면서 개념적으로 쉽게 오는데 실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하는 그런 그 반문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분의 그 직관입니다.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분의 직관에 의한 하나의 산물이지, 그거를 이런 것이 나오게 된 이론적인 근거와 배경과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그런 그 지적을 갖다가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뒤를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대인기를 끌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한계를 내보이고 있다 보니까 특히 그 벤처 비즈니스 입장에서 이 애쉬 마워야라는 분이 제시한 게 뭔가 린 캔버스. 이건 뭔가 하면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다만 이 다른 부분을 다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 어느 고객을 갖다 상대로 할 것이냐와 관련해 갖고서 쉽게 그걸 어느 고객에 무슨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갖다가 이 모델, 사업 모델을 갖다 내가 구상하는 거냐에 관한 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제시한 게 뭔가 하면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얘기하면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갖다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해결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냐 하는 것을 다루는 이런 대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플한 그런 그 도식을 통해서 특히 창업한다거나 스타트업 그런 사업에 유용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걸 써본 사람들 말로는 아까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보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용하다, 더 낫다 이렇게 평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뭐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다 공통된 건 뭔가 하면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고 이분도 역시 직관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 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동일한 유용성 면에서 동일한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14년에는 또 컨슈머 트렌드 캔버스. 그러니까 고객이 과연 고객 니즈가 어떻게 변묘돼 갈 거냐. 저는 이제 컨슈머 트렌드라는 말이 니즈 이볼루션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있는데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냐. 고객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시는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를 특별히 꼬집어서도 이렇게 뎁스 스터디 할 수 있는 컨슈머 트렌드 캔버스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결국은 직관입니다. 직관인 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이제 직관인데 굉장히 좋은 반면에 한계는 바로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남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작년에 비즈니스 모델 젠 캠퍼스라는 것이 또 등장을 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또 린 캠퍼스, 또 컨슈머 트렌드 캠퍼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한계를 갖다가 좀 더 보강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갖다가
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 젠 캠퍼스라는 것이 나오는데 역시 크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아류에 불과하다. 역시 그 니즈라든가 니즈 진화에 대한 그런 이런 근거 없이 그냥 직관에 의해서만 제시하고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2010년 이후에 나온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비롯한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아류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리에 지금 막 보급이 되고 있는데 보급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 그걸 써본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아주 불평불만 내지는 미흡한 것이 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댓글로서 이렇게 올려졌는데 가장 그걸 갖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면은 이 한계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론적인 배경 없이 가시적으로 명쾌하게 현상들을 갖다가 내보여주는 데서는 탁월하다. 그러나 그런 이론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란 얘기냐. 이 사업 모델을 어떻게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면 발전시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그런 구상력을 자극해주는 그런 요소가 없다라는 한계를 내보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걸 써보거나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내보이는 반응이기도 합니다.